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간은 죽기 전 반드시 마지막 숙제를 푼다. 누구나 죽기 전에 꿈을 꾼다 입니다. 지은이는 크리스토퍼 커, 카린 마르도로시안, 옮긴이는 이정미, 발행은 아레치 코리아입니다. 이 책은 무료 도서 협찬을 받았고요. 영상을 보시고 간단한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10분께 무료 택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5명은 제가 임의로 선정하고 나머지 5명은 추첨을 통해 드리겠습니다. 참가 자격은 책 읽기 좋은 날 구독자이면서 그동안 채널에 3회 이상 댓글을 남겨주셨던 분의 하나입니다. 이번 이벤트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도서 무료 증정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독서의 계절을 맞이하여 책과 벗하며 좋은 시간들 되시고 댓글들 많이 남겨주세요. 우리는 죽기 전에 어떤 꿈을 꿀까요? 만약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호스피스 의사인 크리스토퍼 커는 죽음이 임박한 환자들은 특별한 꿈을 꾼다는 걸 발견하고 본격적인 임종목 연구에 돌입하는데요. 말기 환자들의 80% 이상은 실제보다 생생한 꿈을 꾸고 그 꿈 이후 큰 변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꿈에서 죽은 아내를 만난 노인은 아내 곁으로 가겠다며 치료 중단을 요구하고 꿈에서 과거의 잘못을 생생히 경험한 마약 중독자는 비로소 용서를 구합니다. 반복적인 꿈을 경험한 환자들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발견하며 평화를 되찾는 변화를 보였다고 합니다. 10여 년에 걸친 그의 연구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뉴욕타임스 등 유력 매체를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이 책은 인생의 마지막 비밀을 밝혀내며 삶의 끝에서 스스로 치유하고 의미를 찾고 용서하고 평화를 되찾는 인간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이 특별한 것은 마지막 꿈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답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환자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갈망하는 것은 사랑이며 행복의 원천 역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입니다. 아내의 무덤에 찾아가 하트를 그리는 노인, 호스피스 침상에 서로 손을 잡고 누운 노부부, 오래전 사산된 아기 환시를 보고 어르고 달래는 할머니, 1,400여 명의 환자가 죽음의 문턱에서 확인한 것은 사랑, 가족, 용서야말로 삶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나는 다른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맞서 싸워야 할 그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사람들이 의식과 호흡을 유지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맹목적인 의료 개입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어떤 한 개인이 원하는 죽음의 방식이나 결국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그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랬던 내가 임종몽과 임종시, 말기 환자가 생을 마감하기 수일 전이나 수주 전부터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꿈이나 환시를 말한다. 를 경험하는 말기 환자들을 자주 목격하게 되면서
그들의 경험이 임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임종현상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됐다. 호스피스 의사인 나는 죽음을 앞두고 사랑, 의미, 은혜를 이야기하는 환자 수천 명의 병상을 지켜왔다. 병이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감정이 서로 맞물리면서 말기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그런 경험을 통해 보통 삶을 긍정하게 된다. 또 그들은 자기 내면의 자아로 되돌아가는 시간에 전조를 할 수 있는 임종몽과 임종시를 겪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은 마지막 며칠 혹은 몇 시간에 걸쳐 나타나게 되며 환자가 삶에 대한 진정한 통찰을 얻고 삶을 생생하게 재조명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강력하고 자극적인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보통 환자들은 임종 전 경험을 통해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죽음 그 자체를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상태로 바뀌어간다. 그들은 하나같이 그 경험이 실제보다 더 실제적이라고 설명하고 각 경험은 그 경험의 주체만큼이나 사적이고 독특하다. 큰 호평을 받은 채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서 모리 교수는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단순히 쇠퇴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거라네. 우리가 죽게 된다는 사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라고 말한다. 이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임종 과정은 단순히 삶을 마무리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전 생애가 집약돼 삶이 그 절정에 달한 최고의 순간에 복잡다단하고도 존엄한 우리의 인간성을 인정하고 축하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 책은 머지않아 영혼의 문턱을 건너게 될 사람들, 즉 모든 사람을 위한 이야기다. 이 책에는 삶의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면서 자신의 꿈, 생각, 감정을 기꺼이 나누고자 했던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장례식장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5자녀의 아버지 케니는 7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신이 6살 때 돌아가신 사랑하는 어머니와 재회했다. 죽음이 가까워지자 꿈속에서 케니는 어린 소년으로 돌아갔고 사랑해라는 말로 마음을 달래주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몇 번이고 계속 들을 수 있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병실에서 어머니가 뿌렸던 향수와 똑같은 향을 맡았다. 백화점에서 소매업을 하다가 은퇴한 90살의 뎁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포함해 이미 고인이 된 가족 6명을 자기 방에서 보는 환시를 겪고는 아주 큰 위안을 받았다. 오래 살기는 더 쉬워졌지만 잘 죽기는 더 어려워졌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 미국인 대부분이 가족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기 집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하지만 많은 사람이 집이 아닌 보호시설에서 홀로 혹은 낯선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서 세상을 떠난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죽음이 아닌 보통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 즉 그럴듯해 보이지만 품이 없는 죽음이 되고 만다. 의료과잉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의학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 영역의 회복이 필요하다.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것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우리는 임종 과정을 보다 인간답게 만들 수 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숨쉬지 못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라 말할 수 있는, 즉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자신만의 삶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나는 의사이고 내가 돌보는 환자들은 모두 죽는다. 이 말에 담긴 엄청난 상실감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드리워진 그 어둠 속에는 빛이 존재한다. 환자 대부분이 그들이 느꼈던 사랑, 소중히 여겼던 관계, 살아온 인생을 긍정할 수 있는 길을 결국 찾아내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어느 노인의 아기. 의사가 되는 길은 시작과 중간은 있지만 그 끝이 없는 여정이라 할 수 있다. 의대생들은 환자들에게 성실히 전달할 방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해 의과대학을 졸업한다. 다음 단계인 수련의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병원에 도착한 의대 졸업생들은 질병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픔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지 못한다. 질병이 인체 내 장기에서 나타난다면 아픔은 사람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의사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어쩌면 평생에 걸쳐 지속될지도 모른다. 이 단계는 다름 아닌 환자가 수련의를 가르치는 시기로 수련의는 환자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겸손한 태도로 그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이 시기에 의사는 환자에게 다짜고짜 증상을 묻기보다는 청진기를 내려놓고 그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쇠약해진 환자의 마음을 치료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임을 깨닫기도 한다. 그리고 어느 날 수련의 자신이 의사로서 의학에 통달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오면 사람의 마음을 보살펴 달라며 손짓하는 환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순간은 의사가 결코 잊지 못할 공감에 대한 가르침을 줄 것이며 의사로서 진정한 소명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나를 그 순간으로 처음 이끈 환자는 바로 메리였다. 메리는 70살의 예술가로 4자녀를 둔 어머니였고 호스피스 버펄로에서 내가 처음 맡은 환자 중 한 명이었다. 한 번은 메리의 병실에서 조촐한 가족 모임이 열렸다. 메리가 갱단이라고 부르는 자녀들이 모두 모여 와인 한 병을 나눠 마시고 있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메리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는 듯했다. 그런데 그날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 메리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품에 안는 신용을 하기 시작했다. 마치 현재라는 시공간을 벗어나 연극의 한 장면을 연기하는 사람처럼 병실 침대에 걸터 앉아 상상 속의 아이를 데니라고 부르며 입을 맞추고 어르고 달래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모성이 드러나는 그 기이한 순간이 메리를 더없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듯했다. 메리의 자녀들은 일제히 나를 바라보며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게 무슨 일이죠? 환각 상태인가요? 약 기운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했지만 그 순간 가장 적절한 대응은 의학적인 개입을 차지하는 것뿐이었다. 그 상황에는 다스려야 할 통증도 해결해야 할 의학적 문제도 없었다. 내가 마주한 것은 의학적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기쁨을 느끼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나는 메리의 장성한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경외심을 가지고 메리의 모습을 지켜봤다. 메리의 자녀들은 처음에는 크게 놀라 당황했지만 어머니의 평온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내 안도감을 느꼈다. 메리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이나 말을 하는데 내 도움도 자식들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메리는 아무도 몰랐던 그녀의 내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었다. 당시 우리를 엄습한 감사와 평화가 깃든 분위기는 정말이지 특별했다. 다음 날 메리의 여동생이 병원을 방문했다. 그녀에게 메리의 기이한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메리는 네 자녀를 출산하기 한참 전에 댄이라는 태명을 가진 사사나를 낳았다고 했다. 메리는 아이를 잃고 큰 슬픔에 잠겼지만 그 후로 단 한 번도 그 일을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자식들조차 댄이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죽음이 머지않은 그 순간에도 새로운 삶의 경험은 따뜻함과 사랑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방식으로 또 어쩌면 그녀의 상실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주는 방식으로 메리를 다시 찾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메리는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라도 하는 것처럼 과거에 겪은 트라우마를 다시 끄집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불행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역력했고 심지어 젊은 날의 자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메리의 육체적 아픔은 치료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정신적 상처만큼은 치유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메리는 평화롭게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메리의 죽음을 계기로 평화롭게 죽는다는 것에 대한 내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다. 메리가 죽음을 맞는 과정에는 의사를 포함한 간병인들의 치료나 보살핌과는 별개로 전개되는 고유한 무언가가 존재했다. 임종몽은 선망과 다르다. 온라인상에서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임종몽과 임종실의 의식 변화와 얼마나 자주 혼동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임종 전 경험에 익숙하지 않은 임상이들은 보통 그 경험을 약물치료, 발열, 선망, 일시적으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정신상태의 혼란을 말한다. 에 의한 환각 증상으로 치부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임종 전 경험에는 본질적인 가치가 거의 담겨 있지 않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임종 전 경험과 의식 변화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선망에 시달리는 환자들은 정의상 비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상황이나 환경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며 흔히 불안, 초조, 공포와 같은 과민 반응을 보인다. 반면에 임종 전 경험은 일반적으로 의식이 또렷하고 감각이 예민하며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서 발생한다. 임종 전 경험은 내적 평온, 받아들임, 주관적 의미 부여, 임박한 죽음에 대한 인식 등 그 경험이 불러일으키는 여러 반응의 성격으로 볼 때 환각이나 선망과는 매우 다르다. 호스피스 환자들은 특히 임종 직전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임종몽과 임종시를 자주 겪는다. 환자들의 마지막 여정. 브리짓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가진 81살의 독실한 누토교 신자였다. 브리짓은 환시를 겪고 나면 어찌나 불안해하던지 평소답지 않게 과묵한 모습을 보이곤 했다. 꿈이 어찌나 생생한지 깨어있을 때와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되자 그녀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 왜 이런 게 보이죠? 제가 미쳐가고 있는 건가요? 엄마 곁을 지키던 브리짓의 딸은 알 수 없는 그 상황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브리짓은 죽은 이모 2명이 우두커니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꿈을 계속 꾸고 있다고 했다. 브리짓은 그 꿈에 이어서 빛나는 하얀색 롱드레스를 입고 식탁에 앉아 뜨개질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기도 했다. 브리짓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지는 못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강렬한 존재감을 느꼈다. 브리짓은 스스로 환시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그것들이 그녀의 믿음에 약간의 혼란을 주는 것 같았다. 삶의 끝자락에서 그녀가 본 것이 종교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이다. 브리짓은 죽은 사람들이 아닌 천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랐다. 우리가 브리짓에게 그런 임종시가 흔한 현상이고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하자 축 처져 있던 그녀는 어깨를 활짝 펴며 안심했다. 우리는 우리가 수행한 연구의 결과를 인용해 설명하기도 했다. 실제로 우리 환자 중 80% 이상이 연구기간 최소 한 번은 임종몽이나 임종시를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그때부터 브리짓은 자신의 임종 전 경험에 대해 우리와 아주 편안하게 의논했다. 환자가 자신의 임종몽과 임종시를 이야기하고 인정받을 수 있을 때 삶의 마지막 여정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 다시 온전한 삶을 되찾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연구를 통해 환자들이 자기 자신, 자신이 사랑한 사람들,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들과 가까워지는데 임종 전 경험이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임종 전 경험은 온전한 자아를 지키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돌보는 말기 환자들의 이야기 속에는 그들이 발견한 특별한 의미와 자존감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유대감을 회복하는 내적 여정이 담겨 있었다. 보통 그 여정은 그들을 가장 사랑했고 그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사람들과의 재회를 의미했다. 전이성 대장암 진단을 받은 51살의 개신교 신자였던 라이언도 처음에는 브리짓처럼 걱정했다. 제가 미쳐가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들 중 일부는 못 본 지 한참 됐거든요. 그런데 임상적으로 개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임종몽과 임종시를 더 이상 겪지 않게 된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 현실로 돌아왔어요. 현실로 돌아오기 전이 그리워요.
라이언은 결혼한 적도 없고 자신이 나고 자란 지역을 벗어난 적도 없었다. 틀림없이 그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데 어느 정도 제약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삶이 주는 소박한 기쁨과 끈끈한 애정을 바탕으로 엄청난 기쁨을 느꼈다. 그에게는 의리로 똘똘 뭉친 친구들이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 라이언은 1970년대와 그 시절에 즐기던 음악과 문화를 사랑했고 그 시절의 추억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은 가상의 타임캡슐이라 할 수 있는 로큰롤 시대에 단단히 고정된 듯 했다.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그는 꿈속에서 살아있는 친구들과 이미 고인이 된 친구들을 동시에 만났고 그가 그동안 참석했던 모든 콘서트에 그들과 함께 가는 꿈을 꿨다. 주말마다 차고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하던 것도 꿈에서 다시 찾아갔다. 그가 별 생각 없이 돌아다니면서 주로 오래된 앨범을 찾아다니던 곳이었다. 라이언은 자기가 사는 지역 내에 있는 강으로 낚시를 가는 꿈도 꿨다. 또 어떤 때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친척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꿈을 꾸기도 했다. 그렇게 꿈을 꾸는 순간에 라이언은 질병으로 인한 걱정이나 부담 없이 소중한 기억 속에서 온전히 살아있음을 느꼈다. 말기 진단을 받으면서 나타난 신체적 합병증은 라이언에게는 일종의 모욕이었다. 더 이상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임종몽을 통해 다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 필요했다. 임종몽을 통해 그는 자신의 신체적 쇠퇴에도 불구하고 친구, 음악, 소박한 모험과 함께하며 충만함을 느끼던 자기 자신, 그리고 친근하고 명랑한 삶이 주던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연구에서 환자들의 죽음이 가까워짐에 따라 그들의 꿈에 등장하는 인물이 살아있는 사람에서 죽은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가장 중요한 패턴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환자들의 임종이 가까워지면서 임종 전 경험의 빈도수가 증가했고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이 등장했다. 간호사 낸시는 톰이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꿈을 더 자주 꾸기 시작했을 때 그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짐작했는지 모른다. 프랭크 역시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비교적 명민한 상태를 유지하기는 했지만 우리는 죽은 이들의 잦은 방문으로 더 자주 수면장애 시달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임종몽과 임종시의 빈도수나 등장인물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고인이 등장하는 꿈은 사망의 전조를 보여주는 예지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환자들은 고인이 된 친인척이나 친구와 관련된 임종 전 경험을 통해 가장 큰 위안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이는 죽음을 비탄, 슬픔, 분투 등과 연결짓는 우리 문화에서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라 할 수 있는 결과였다. 환자들이 고인을 보면서 느끼는 위안의 강도를 점수로 매겼을 때 5점 만점에 4.08점이라는 평균값이 나왔다.
살아있는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위안의 강도는 그 평균값이 5점 만점에 2.86점이었다. 위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가장 많이 보고된 임종전 경험은 고인이 된 친구나 친인척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고, 생존해 있는 친구나 친인척, 죽은 반려동물이나 동물, 과거에 의미 있는 경험, 마지막으로 종교인과 관련된 내용이 그 뒤를 이었다.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우리의 내적 세계가 우리가 사랑하고 떠나보낸 사람들로 더 많이 채워짐에 따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누그러지는 특별하고도 고유한 메커니즘이 임종 과정에 내재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놀랍게도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관계, 그리고 일상생활의 소박한 행복이 담긴 순간에서 가장 큰 위안을 얻는 것으로 밝혀졌다. 로즈메리가 임종 직전에 꾼 꿈 중 하나는 가족 모임에 대한 것이었는데, 다 함께 모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 즐거운 꿈 속에서 그녀는 딸 베스가 여행 준비를 하는 환시를 동시에 볼 수 있었다. 로즈메리는 가족 모임이 끝나갈 무렵 챙겨야 할 물건을 고르는 베스와 베스를 지켜보는 가족들을 볼 수 있었다. 베스는 자신이 직접 만들고 판매했던 아름다운 꽃무늬 실크 스카프들을 챙겨 짐을 싸고 있었다. 즐거운 가족 모임과 딸이 곧 떠날 상황에 대비는 로즈메리가 삶의 마지막 여정을 두고 자주 언급했던 자신의 상반된 감정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다. 로즈메리는 가족 모임이 주는 따뜻함에 안도감을 느끼는 한편 곧 있을지 모르는 헤어짐을 떠올리고 있었다. 이처럼 가장 복잡한 감정들, 즉 슬픔과 인정, 기쁨과 그리움, 결합과 부재 등 상반된 감정들이 한데 뒤섞여 임종몽이나 임종시에 그대로 투영되기도 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우리는 뚜렷한 주제의 범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많은 환자가 자기 꿈속에 나온 죽은 친구와 친인척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자기를 꼭 껴안아 주는 듯한 조용한 모습으로 바로 거기에 서서 나를 기다린다고 묘사했다. 이렇게 침묵하며 지켜보는 모습에서 그들은 어떤 판단도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사랑과 따뜻한 안내를 경험할 수 있었다. 브리짓은 고인이 된 두 이모가 그녀에게 나타나 가만히 서서 잠든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자기에게 큰 위로가 됐다고 탄원했다. 브리짓은 두 이모의 사랑을 시공간을 초월해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연구에 참여한 환자 중 3분의 1 이상이 임종몽이나 임종시를 통해 여행하기와 떠날 준비하기라는 공통 주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라이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행에 목적지가 없다는 사실에 그들은 보통 불안감이 아닌 안도감을 느꼈다. 환자들은 떠날 준비를 하는 그 경험이 자신에게 위안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비행기와 기차에 오르고 자동차와 버스를 타고 택시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했다. 병상에 누워만 있는 현실도 71살의 췌장암 환자 줄리가 꿈속에서 여행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사실 그녀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현실이
그녀가 꿈꿈의 촉매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줄리는 그 여행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알지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줄리가 숨지기 13일 전 그녀는 자기를 데리러 왔다고 말하는 어머니와 죽은 두 아들을 머리맡에서 여러 차례 봤다고 이야기했다. 숨지기 일주일 전 줄리는 더 이상 말을 하거나 움직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침대에서 계속 일어나려 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야 할 곳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임종전 경험을 통해 여러 주제와 범주가 반복돼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는 계속 그 내용을 논문을 통해 소개했다. 그러나 낸시나 노즈메리와 같은 환자들이 우리에게 준 근본적인 가르침은 아이러니하게도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수치나 통계는 물론이고 우리의 선의가 담긴 주제의 범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었다. 현실보다 더 생생한 꿈. 임종전 경험에 대한 보편적인 반응으로는 평상시 꿈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녹음한 진술 중 가장 흔한 내용으로는 평소에는 꿈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이번에 꾼 꿈은 달랐다. 실제보다 더 현실감이 느껴지는 꿈이었다. 마치 실제로 일어난 일 같았다. 등이 있었다. 환자들은 자기들이 꾼 꿈이 실제 상황 같았을 뿐 아니라 너무나 생생했다고 강조해 말했다. 임종전 경험에서 느낀 현실감의 강도를 묻는 질문에서 환자 대부분이 10점 만점에 10점을 부여했다. 수면 중에 겪든 깨어있을 때 겪든 환자들의 임종전 경험은 아주 생생했다. 환자들은 두 눈으로 직접 죽은 사람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런 것처럼 자신의 경험을 아주 고집스럽게 환실하고 주장하곤 했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임종전 경험 중 45%가 수면 중에 일어났고 16%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39% 이상이 수면 상태와 각성 상태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통계에는 임종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계심의 변화 정도, 즉 각성 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강렬한 꿈에 의한 수면장애뿐 아니라 환자가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 상태에서 꾸게 되는 현실적이고 생생한 꿈도 반영돼 있다. 그러나 각자의 상황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 환자들은 임종전 경험을 자신들이 지금까지 겪어본 경험 중 가장 또렷하고 생생하며 실제적인 경험이었다고 묘사했다. 노부부의 오랜 사랑. 며칠 간격으로 세상을 떠난 노부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다. 나는 뚜렷한 의학적 예우도 없이 배우자를 따라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알고 있다. 우리 모두 그 원인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로 인한 슬픔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어떤 낭만적인 해석이나 시적인 표현이 아닌 의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큰 상심은 심장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진단명도 있다. 흔히 상심증후군이라 말하며 의학 전문 용어로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증이나 타코츠보 심근증으로 불리기도 한다. 상심증후군은 소리 없이 몰래 그리고 갑작스럽게 나타난다.
벤이라는 애칭을 가진 90살의 버나드가 아내 글로리아와 사별한 직후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면 상심증후군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글로리아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베니는 건강했다. 당시 87살이었던 그는 활동적이고 사교적이며 독립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운전하는 것을 즐겼고 평생 그가 살아온 삶의 터전이었던 버팔로 주변을 매일 운전하며 다녔다. 그러다가 아내 글로리아가 갑작스런 감염병으로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자 그는 슬픔을 가누지 못했다. 그는 하루빨리 죽고 싶다는 바람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했다. 베니는 아내가 묻힌 묘지를 매일 찾아갔다. 하루에 3번이나 찾아갈 때도 있었다. 그는 아내 글로리아의 묘비 앞에 앉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그녀와 대화를 나누듯 혼잣말을 하면서 아내의 모습을 기억 속에 되살리곤 했다. 베니의 딸 모린이 묘비 앞에 엎드려 있는 그를 일으켜 세우려 하자 그는 그 즉시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버려둬 라고 말하며 딸을 꾸짖었다. 글로리아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2달 후인 2016년 밸런타인데이에 베니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던 대로 아내의 묘지에 가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모리는 베니가 뭐라고 답할지 뻔히 알면서도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죽기라도 하려는 거예요? 베니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답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구나. 베니는 죽어가는 아내에게 이제 그만 다 내려놓아도 괜찮아 라고 말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괜찮지가 않았다. 그때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괜찮아질 것 같지 않았다.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뚝 떨어졌던 그 운명의 날, 모리는 글로리아의 묘비 주위를 서성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쌓인 눈을 헤치고 나가면서 결연하고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원을 그리며 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모리는 멀리서 처음 봤을 때에는 아버지가 추위에 계속 몸을 움직이고 있는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곧 그가 아주 신중하게 눈 위에 무늬를 그려가며 반복해서 그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모린이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 보니 베니는 글로리아의 묘 주변을 돌며 눈 위에 하트 모양을 새기고 있었다. 보통 베니는 묘지를 다녀오고 나면 근엄하고 사색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는 다른 때와 달리 숨이 차는지 불편해 보였다. 이후 이틀 만에 증세가 악화돼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그는 이미 위독한 상태였다. 베니는 심근경색으로 인해 말을 더듬는 증상을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다. 결국 밸런타인데이에 베니의 심장에 탈이 나고 만 것이었다.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서 회복이 불가능한 심장질환으로 발전했고 호스피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베니는 아주 독립적인 존재에서 이틀 만에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그는 딸과 함께 호스피스에 머물러야 했다. 더 이상 글로리아의 묘를 찾아갈 수 없었던 베니는 꿈속에서 그녀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의 딸 모리는 아빠는 지금 꿈속에 살고 있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녀는 밤에 베니가 폴란드어로 사랑하는 글로리아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베니와 글로리아는 어린 시절 폴란드어를 집에서 배우고 사용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폴란드어로 소통할 수 있었다. 한때 지나치게 사교적이었던 베니는 식사 시간에만 잠깐 깨어 있다가 다시 침대로 돌아가 잠을 청했다. 꿈속에서 자신의 아내를 다시 찾아가기 위해서였다. 노부부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에 관한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그들의 사랑은 대단한 맹세도, 서로에 대한 충성심 테스트도, 드라마 같은 극적인 결말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들의 사랑은 우리 몸의 모든 신경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기에 그 사랑 없이 사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특히 나이 든 환자들의 경우 배우자를 향한 사랑은 곧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 직업, 야망, 취미, 계획 등은 모두 있다가 사라졌다. 여전히 그들 곁에 남아있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평생 함께 공유해 온 감정, 인사, 애정 어린 눈빛, 재미있는 이야기, 용서를 통해 지키고 아끼며 가꿔온 관계들이다.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문화적 해석은 모두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 가장 멋지고 가장 깊고 가장 강한 사랑은 젊음, 충동, 드라마 같은 극적인 사건, 절망 등을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절개, 인내, 신뢰, 용서, 변함없는 수용을 이야기한다. 또 진정한 사랑이란 산자는 자유롭게 놓아주고 죽은 자는 잊지 않고 아로새기는 것이다.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누구나 죽기 전에 꿈을 꾼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